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찾아와서 사연을 적기까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에 사기를 친 사기꾼이 있으신가요? 요즘 사기꾼들이 워낙 가면을 잘 쓰니까 사기꾼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기게 된 건지 아마 저는 전생에 나라를 팔았다가 다시 되찾는데 힘을 쓴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왜 팔았다가 되찾았냐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전부 딱 수습이 되었거든요. 얼마나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사기꾼에게는 사기로 복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인간의 도리를 다했던 덕분에 저에게 찾아온 기가 막힌 보상까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다 흥분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야기 대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랑 결혼을 한 이후에 저는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살면서 스팸 전화 같은 것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개인정보라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어디 사이트 하나 가입할 때도 선택사항은 무조건 체크를 풀어놓고 가입 약관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제 개인정보를 3자에게 동의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일일이 따져보고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는 상대방이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너희들이 말이야. 그런 짓을 하고도 두 다리 뻗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잔말 말고 내 돈 내놔. 아이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야, 이 망할 것들아. 내가 그년을 아주 머리털 빡빡 밀고 척추를 접어버리든가 해야지. 너희들 전부 천벌 받을 거야. 그런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 돈 내놔 할 때마다 전화를 뚝 끊었었어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가 싶어서 무섭기까지 했고요. 많게는 하루에 두세 통, 적게는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가 오는데 차단을 해두면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고 아주 지긋지긋했죠. 그래서 모르는 번호는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받지 않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전화를 끊기도 귀찮고 무슨 소리를 어디까지 하나 들어보자 싶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남의 등을 그렇게 쳐먹고 돈까지 들고 날라서 행복할 것 같았더냐? 도대체 그 돈을 다 어디다 숨겨놨길래 가져갈 재산 하나 없는 걸로 나와? 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김정숙이 이 천벌 받으려나? 지 자식만 배부르게 키우면 다냐?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저런 지독한 것들이랑 물려서. 그런데 딱 꽂히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김정숙. 저는 소름이 싹 돋았어요.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성함이 김정숙이었거든요. 여태까지는 말도 안 되는 남이 전화를 잘못 걸어서 생긴 해프닝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김정숙이라니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라니 소름이 안 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자꾸 전화를 걸어서 피곤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이 과거에 무슨 짓을 하셨길래 모르는 사람이 매번 나한테 전화를 해서 돈 내놓으라고 어머님 이름을 그렇게 애타게 불러? 어머님이 돈 들고 날랐어? 어? 아니 그게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한데 아니 그거 법정 싸움도 다 끝난 상황이고 우리도 어쨌든 해결을 다 본 상황인데 그 아줌마는 왜 자꾸 전화를 해서 사람 피를 말리고 그러는지. 여태까지는 남편이 그냥 무시해 미친 사람이겠지 하는 태도로 일관했었는데 시어머니 이름을 들었다고 하자 난감해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을 당연히 고려했을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무려 사기꾼이라니요. 그것도 처벌까지 받은 사기꾼이라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말에 의하면 꽤 오래된 사건의 일이라고 했어요. 거의 10수년 전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시어머니께서 장사를 했었는데 장사가 좀 잘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통에 워낙 사람도 많고 물건들도 잘 팔려서 상인들 주머니가 두둑했었대요. 그러니 그 상인들끼리 너도 나도 사이가 좋고 해서 나중에 혹시 자리세를 올려달라고 한다던가 개발이 되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한다던가 하는 상황을 대비해 큰 돈으로 개를 들기 시작했대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돈이 있을 때 시원시원하게 퍼붓자는 의지를 다지신 거죠. 그렇게 모인 갯돈이 무려 3억이었답니다. 상인들이 너도 나도 합심해서 몇 년을 부었으니 큰 돈이 될 법도 했겠죠. 그런데 돈 욕심이 났던 개주인 시어머니께서 그 돈을 들고 날라버린 겁니다. 시장에서 아무리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고 한들 3억이라는 돈을 한 방에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눈이 돌아버린 거죠. 시어머니께서는 3억이라는 돈을 들고 날았으니 당연히 소송에 걸리게 되었고 재산 조사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돈을 도대체 어디다가 쓴 건지 시어머니 명의 그리고 자식 명의로 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상인들도 난리가 난 거죠. 시어머니는 배째라 초범이라 감옥 가도 1년 미만으로 산다더라 하면서 당신은 좀 젊었으니까 폐악을 부리신 거죠. 결국 시어머니는 교도소에서 8개월간 살다가 당뇨 증상이 심해져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모범수로 출소를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결혼을 한 다음에서야 듣게 되었으니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범죄자라니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입만 떡 벌리고 있으니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었어. 정말 미안해. 근데 처벌 다 받았고 더 이상 문제될 건 없어. 이걸로 다 끝난 건데 그 사람들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 아니, 돈을 다 돌려드렸다 이거야? 근데도 지금 내 돈 내놔라 하는 거고? 그건 아니고 우리 엄마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도 갚을 여력이 안 되니까 교도소에 집어넣은 건데 민사가 걸려서 그래. 민사라니. 그럼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돈 갚으라고 민사소송이 걸렸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야. 법정이자가 연 12%가 붙는데 그걸 무슨 수로 갚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섰다고.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고 너무나도 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마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판에 제가 이혼을 해서 도망을 간다는 게 무섭기도 했어요. 사기꾼인데 저에게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땐 시어머니의 얼굴도 악마처럼 보이고 남편도 속이 시커먼 사람 같았죠. 그런데 저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까지 한 것이었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참회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 돈이 너무 급해서 그런 짓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아유, 내가 그 친한 상인들의 뒤통수를 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내가 너무 돈 욕심이 나고 당시에 힘들기도 했고 그 돈을 내가 지금까지 잘 가지고 있으면 몰라도 한 푼도 없는 걸 어떡해. 당뇨 때문에 매번 약을 먹어야 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그냥 죽던지 해야지. 그래야 이 일이 끝이 나려나. 아이고, 며느라가야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평생 죗값을 치르면서 살아야지. 미안하다. 알고 보니 그 상인들 시어머니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연락처를 차단해 두었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도 걸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깨톡 프로필 같은 것에 결혼 사진 같은 걸 해두잖아요. 거기에 시어머니께서 결혼식 청첩장 사진을 올려두었었는데 제 연락처가 적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난리를 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솔직히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제 기분이 나쁘다는 걸 알게 된 남편도 저에게 정말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라면서 헌신적으로 굴었어요. 제가 쓰레기통 한 번을 못 비우게 했고 주말에는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해서 밥상을 차려주곤 했어요. 저에게 정말 둘도 없는 단짝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남편은 그렇게 죗값을 치르겠다며 저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용서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피해자들은 따로 있는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아니었죠. 단지 시댁 식구들 전부 제 눈치를 보고 저에게 잘해주고 하니까 솔직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저에게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면서 시댁에 가도 극진히 대접을 해주시는데 에라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솔직한 말로 피해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잘못인데 제가 대신 갚아야 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핑계를 대고 시댁을 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편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서 임신 중에 정말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꽁꽁 숨기고 있어서 몰랐는데 시모한테 과수원이 하나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땅 평수가 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값어치가 있다고 느껴질 만큼의 크기는 되었어요. 저에게는 과수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사과를 따러 가자면서 충북으로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과는 무슨 사과? 갑자기 사과를 어디서 따? 딸기 농장 체험은 들어봤어도 사과 농장 체험은 처음 듣는데? 내가 말 안 했었나? 우리 엄마 충북에 과수원이 하나 있어. 엄청 큰 건 아니고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갔었는데 이번에 그 관리자가 그만둔다고 그래서 엄마가 아마 충북으로 내려갈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 걸린 것도 돈 못 준다고 안 했었어? 근데 과수원이라니? 제가 의아해하면서 말을 하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머리를 긁적이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저는 시모의 사기 행각의 반쪽만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 3억 갯돈을 들고 날라서 충북에 숨어 있다가 좋은 땅이 있다는 말에 그 땅을 냉큼 사셨대요. 일단 사기를 치고 날았으니 본인 명의로 무언가라면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족들의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자식들에게도 문제가 생길까봐 머리를 굴리다가 시어머니의 여동생, 이모님의 남편, 이모부의 명의로 그 과수원을 샀다는 겁니다. 물론 명의 비용 조금 보태주고선요. 당시에 이모님이 돈이 너무 없어서 그 돈이라도 받아야 생계가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님에게는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백혈병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대요. 그래서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고 어린 자식이 매번 아파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 사는 게 지옥 같았을 거라고 했어요. 늘 이모님께서는 자식이 죽으면 따라 죽을 거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대단하죠. 힘든 여동생의 사정을 이용해서 차명으로 과수원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기를 친 돈으로 땅을 샀으니까 그 땅을 팔아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해야겠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던 거죠. 이 사실까지 초장에 알아버리면 제가 도망을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예 과수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다가 제가 임신을 하고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니까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정말 집안에 사기꾼의 피라도 흐르는 건지 남편까지 저를 속여 먹었다는 생각에 분노를 했었지만 저는 이미 임신도 했고 뭔가 이제 와서 이혼을 하기엔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미혼모로 살기 너무 힘들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저에게는 늘 헌신적인 남편이었고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아빠 교육도 받으러 다니는 남편이었는데 저도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이음새를 잘 메워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모든 걸 그냥 묻어두고 남편과 저희 아이만 생각하면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양심에는 무척이나 찔렸죠. 휴대폰 번호를 2번이나 바꾸고 나서야 연락이 잠잠해졌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무사히 출산을 했고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다른 것에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점점 그 사건은 저에게서 잊혀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이만 보면 좋아 죽는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를 위해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과수원의 명의를 들고 있는 이모부께서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죠. 이모부와는 자주 만나뵐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꽤 건강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백혈병이라니. 거기다가 이모님의 하나뿐인 자식이 백혈병에 걸려 고생고생을 하다가 결국 하늘의 별이 되었는데 어쩜 운명이라는 게 이렇게도 잔혹할 수 있는 건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순수하게 백혈병에 걸리신 이모부를 걱정했는데 시어머니께서도 엄청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와는 전혀 다른 걱정이었어요. 아니, 그 가수원이 제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부가 혹시라도 갑자기 죽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동생한테 가게 되는 건가? 세금이라도 내야 하면 어떡하지? 아이, 그거 그냥 제부한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팔아치워야겠는데 지금 막 땅값이 치솟고 있는 중이라는데 어떻게 조금 더 못 버티나? 에휴, 정말. 시어머니가 그렇게 혼잣말을 하시는데 정말 이게 본성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아무리 그래도 여동생의 남편인데 땅부터 걱정을 할 일이겠어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가 달리 보였어요. 제 아이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랑은 차원이 다른 악한 모습처럼 보였거든요. 아무튼 이모부께서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워낙 기증 과정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움이 동반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기증을 할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식 수술을 하는 것도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자식이라도 있으면 높은 확률로 일치한다고 하던데 자식도 백혈병으로 세상을 뜨게 되었으니 어디서 기증자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혈연 길이는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가족이 해주지 않아서 비혈연 관계에서 기증자를 찾으려고 하면 20만 분의 1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희박한 확률입니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이었죠. 이모께서는 저와 남편, 시어머니께도 계속해서 기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다들 그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아프다는 설명을 듣고는 주춤했어요. 아무리 가족을 살려야 한다고는 하지만 제 몸에 그 큰 주사를 놓는다는데 덥석하겠다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더 큰 문제는요. 검사를 받긴 받았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교도소에 들어가 계시는 와중에 당뇨병이 심해져서 약으로 조절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서 조절을 하는 당뇨병 환자는 조혈모 세포가 기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저랑 남편이 기증자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피검사에서 B형 간염균이 발견이 되는 바람에 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건 저 하나였어요. 20만 분의 1 확률을 뚫고 설마 제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엄청나게 떨렸죠. 그런데 저에게도 갱생이라는 기회가 주어진 것인지 기증에 적합하다는 정말 운명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정말 어벙벙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딱 기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는 정말 희박한 경우라고 운명 같은 만남이라고 했어요. 제가 의사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혈연지간이 아닌 가족관계에 조혈모 세포가 일치하는 경우는 정말 처음 봅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이렇게 가족이 되려고 엮인 거구나 싶은 생각까지 드네요. 세포 기증까지 꽤 힘드실 수도 있으니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하지만 솔직한 말로 저는 겁이 많이 났어요.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혹시라도 부작용 같은 게 생기면 어떻게 하나 정말 제가 꼭 기증을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쉴 새 없이 들었죠.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모님이 알기라도 하신 건지 저에게 무릎까지 꿇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내 간이라도 떼어줄게. 우리 남편을 위해서 딱 한 번만 기증을 해주면 안 될까? 우리 남편 이대로 보낼 수 없어. 내가 내 자식도 이 몹쓸 병으로 보냈는데 남편까지 보내고 어떻게 살아? 나 절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우리 조카 며느리가 한 번만 도와주라. 어?
어, 제가 조금만 고민을 좀 해봐도 될까요? 저도 너무 무섭기도 하고, 혹시 모르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조카 며느리가 해준다면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은혜 꼭 갚을게. 네가 뭔 수로 갚냐? 기대도 하지 말아라. 아유, 째지게 가난해서 병원비도 골골거리고 있는데, 에휴, 답답해라. 이모님은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갔죠. 어찌됐든 시모가 사기쳐서 가지게 된 땅이 있는데 욕심에 자기 동생에게 한 푼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시모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심술 굳은 사람인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보였죠. 차명을 빌려주었을 때 딱 한 번 돈을 빌려주고는 지금까지도 힘들다 부탁을 해도 지갑 한 번을 안 열었던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모님은 은근히 시어머니께 쌓인 불만이 많아 보였어요. 매번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도움은 안 주는데 누가 좋게 생각하겠어요? 가족인데 저도 시어머니가 치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쪼잔하고 뻔뻔하니 사기도 치고 돈도 들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배를 갈라서 간을 떼어주는 수술 같은 건 아니라고 하지만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을 보니 무섭긴 하더라고요. 제가 바늘을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책임감 같은 게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제 조혈모세포 하나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데 오랜 시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식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말이죠. 이식이라는 것은 최적의 타이밍에 해야 좋다고 해서 저는 그때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증자가 건강해야 기증을 받는 사람 또한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주 조금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해 가면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모의 과수원이 팔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모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모부께서 계속 상태가 안 좋으셨기 때문에 이식을 해도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할지 몰라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오늘 내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냉큼 과수원을 팔아치우기로 하신 겁니다. 혹시라도 이모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땅이 공중분해가 될까 싶어서요. 현금이야 받아서 돈으로 들고 있으면 모르는 일이지만 땅이라는 건 기록이 남으니까 민사 걸려 있는 것 때문에 뺏기기라도 할까봐 팔아치우기로 하신 거죠. 그런데 진짜 세상이 웃기게도 3억을 사기쳐서 산 땅인데 세월이 10년이 넘게 흐르면서 그 땅이 10배가 올랐다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과수원이나 할 수 있는 그럭저럭한 땅이었는데 세월이 변하면서 주변에 뭐가 잔뜩 들어오고 그 지역까지 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거죠. 앞으로 더 오를 가치가 있는 땅이라며 아쉬워하며 정리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아주 투자 하나를 기가 막히게 했어. 이 땅 팔고 나면 얼만 줄 아냐? 30억이다, 30억. 아주 확실하게 팔아치워서 말년에는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어디 부산 바다에 가서 요트 같은 거 타면서 내 인생 즐기면서 살 거다 이 말이야. 엄마, 나도 태워주는 거 잊지 마. 와, 진짜 대박이다. 30억이라니 평생 가도 못 만지는 돈 아니겠어? 아주 모자가 좋다고 낄낄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가지가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남한테 등을 쳐먹은 돈으로 호의호식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뻔뻔함도 그렇고 두 다리 뻗고 잠이 온다는 사실 또한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 땅이 이모부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니까 이모부가 직접 와서 거래를 해야 하는데 백혈병으로 몸져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충북까지 올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이식수술 준비 때문에 무균실에서 지내고 계셨기 때문에 절대로 충북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모님도 마찬가지고 이모부 병실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고 계셨기 때문에 이모부에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병원을 떠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 결국 거래를 위해서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거 내가 우리 며느리 편에 서류를 보낼 테니까 사인만 해서 가져다 주면 돼. 아, 너는 그냥 병원에서 꼼짝도 하지 마라. 어차피 그 땅에 대한 권한도 없는데 네가 나서서 뭐 할 거야? 나중에 내가 땅 팔리고 나서 수수료 조금 챙겨줄 테니까 잔말 말고 사인해서 보내도록 해. 졸지에 저는 병원에 가서 위임장을 받아다가 충북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거래가 과수원 근처에서 이루어지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움직여야 했죠. 시모는 꼼짝을 않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 애를 키우는 제가 만만했겠죠. 저는 군소리 없이 위임장을 받아서 충북까지 갔는데 부동산에서 이미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차가 많이 막히든 애가 뭐 이리 굶어. 이런 경사가 코앞인데 빨리빨리 다녀야지.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니까 네가 확실하게 알아온 거 맞지? 아, 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찾아보고 받아온 서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혹시라도 네가 서류 잘못 가져와서 이상이라도 생기면 아주 혼쭐 날 줄 알아. 시어머니는 땅을 팔겠다고 한 이후부터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 된 것 마냥 저에게 잔소리를 시작하셨죠. 사실 그 땅만 처분을 하면 현금이야 어디 추적을 당할 일도 없고 본인이 사기꾼이라고 혹은 민사에 걸려있는 돈을 물어내야 할 일도 더 이상은 없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저에게 눈치를 보면서 깨갱하셨던 것들도 전부 가식이었던 것처럼 가면을 벗어버리신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그 땅을 고발이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 저에게 잘해주셨던 것이라는 걸 땅을 팔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된 거죠. 저희 시어머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나요? 그렇게 저는 옆에서 시어머니가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까지 다 찍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께서 엄청나게 뿌듯한 얼굴로 가방에서 무슨 서류 하나를 꺼내서 저에게 들이미셨어요. 저는 제가 땅과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더 있는 줄 알고 서류를 받아들었는데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어머님, 이거 무슨 서류예요? 이혼 서류라니. 아, 지금 설마 땅 팔았다고 그이랑 저랑 이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다.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지. 솔직히 말해서 너 잘난 거 뭐 있니? 없잖아. 그나마 우리 아들이 너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애가 착하고 순진한 것 같아서 받아줬더니 그놈의 상인들 때문에 알지 말아야 할 사실까지 알아버리고 내가 네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가 혹시라도 어디 가서 허튼 소리 할까 봐 머리가 매일같이 지끈거렸다. 어머님, 어머님이 잘못하신 일이니까 양심에 찔려서 그런 거겠죠.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어요? 그리고 그이랑은 상의가 된 부분인 거예요.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이러셔도 되냐고요. 당연히 우리 아들은 내 말이라면 꿈뻑 죽지. 너 우리 아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나한테 들어올 재산이 얼만 줄 알아? 30억이야 30억. 우리 아들이 내 말을 들어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텐데 지가 지금 사랑 찾겠다고 그 큰 돈을 포기하겠어? 아, 너도 생각이라는 걸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가 막혔죠. 이용해 먹을 것 다 이용해 먹고 버리는 꼴이라니. 원래도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동안 저한테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었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사기꾼들에게 휘둘려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사기꾼 집안과 엮여봐야 저도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요. 그 인간도 지금 이런 행태에 동의를 했다 이거죠. 저랑 이혼하겠다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진짜 저 도장 찍습니다. 제발 찍어라 찍어. 한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너한테 목매달고 사는 꼴 보는 거 그동안 아주 자존심 상했었다. 우리 아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너한테 빌빌거리면서 살아?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 아들을 쥐락펴락하고 지랄이냐고 지랄이. 내가 아주 네 눈치 보여서 잔소리 한 번을 못했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 어머님이야말로 양심을 좀 챙기면서 사세요. 사람이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살면 밤에 잠이나 오나요?
저 같으면 간이 떨려서 잠이 안 올 텐데. 무슨 소리야? 매일 밤마다 아주 꿀잠을 자는데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도장 찍고 꺼져. 내가 말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사기를 쳤지 내 아들이 사기를 친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우리 아들이 네 눈치 살살 보면서 살아야 하냐고. 우리 아들 무시 그만하고 이제 그만 이혼해라. 나한테 30억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어디 새장가 하나 못 가겠어? 요즘 여자들 돈이라며 환장하지 않냐. 돈 많은 내가 지원 팍팍 해줄 거다. 우리 아들 새장가 가라고. 저라고 그 인간이랑 살면서 좋은 것만 있었겠어요? 저를 극진하게 공주 대접해주는 거야 좋았죠. 저도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다가 시어머니한테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할 말 진짜 많았거든요. 남편 놈, 저에게 꿈뻑 죽는 사람 맞고 저만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다 맞았는데 병신 중에 상병신이었어요.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지는 무척이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딱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짐덩어리? 열심히는 하는데 성과는 하나도 없고 늘 승진해서 밀리는 사람이요. 시다바리 짓은 혼자 다 하고 승진해서는 매번 밀리기만 하고 무슨 회식이니 뭐니 어디 갈 땐 꼭 따라붙으면서 짐꾼처럼 행동하는 미련 곰탱이요. 거기다가 지 입만 입인 인간이었어요. 제 입은 주둥이인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동안은 내 남편이고 내 아이의 아빠이니까 참고 살았던 건데 제가 이런 꼴을 다 본 마당에 참아가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어요? 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고급진 것이어야 하고 제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 죽는 사람이었어요. 식탐도 어마어마했죠. 예전에 왜 되게 인터넷에서 유명했던 사건들 있잖아요. 아픈 아이를 위해서 만든 죽을 남편 놈이 다 처먹더라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거 저희 남편 이야기인 줄 알았다니까요. 같이 뭘 시켜 먹기라도 하면 제 입에 한 개라도 더 들어갈까봐 전전긍긍 불안해하는 사람이었죠. 오죽하면 제가 임신 중에도 살이 빠졌었다고요. 그런 치사한 것들 하나하나 참아가면서 내 남편이니까 사랑하고 살자 했는데 이혼을 하라고요? 거기다가 이 인간 아주 고급 취미가 있었어요. 바로 낚시였죠. 한 번은 낚시용품을 몇백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와서는 저에게 중고로 샀다며 다 해서 20만 원밖에 안 한다고 자랑자랑을 했는데 그 달에 나온 카드값을 보고 기절했잖아요. 심지어 제일 서운했던 열이 받았었던 사건은 말입니다. 이 인간이 제가 출산을 하는 날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가서 출산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이 낚시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 낚시를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가서 출산 준비를 하게 되었으니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었겠어요? 저 진통하느라 고통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 낚시를 못 갔다고 징징거리는데 미친놈인가 싶었죠. 오늘 진짜 좋은 포인트에 가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날씨까지 천운이 따라주는 날씨네. 미치겠다. 오늘 무조건 갔어야 했는데 내가 대박 낼 수 있었는데. 야, 이 미친놈아. 지금 진통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속 편안하게 낚시 이야기가 나와? 배 아파. 애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쌍욕을 퍼부으면서 출산을 했죠. 건강하게 딸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딸을 안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정말 기절할 것처럼 정신이 없는 제 얼굴 위로 휴대폰을 들이미는데 낚시 동호회 사람이 월척을 낚았다고 자랑을 한 사진이었어요. 가뜩이나 어지러워 죽겠는데 징그럽고 커다란 물고기 사진을 보니까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죠. 제가 남편을 있는 힘껏 째려보니까 또 궁시렁대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 잡을까 말까 한 놈인데 아니 이걸 내가 놓쳤단 말이야? 내가 갔으면 무조건 내가 잡는 건데 넌 지금 내가 방금 출산하고 나와서 힘들어 죽겠다는데 물고기 이야기하고 싶니? 당신은 또 애 낳을 거잖아. 이거는 평생 한 번 만져볼까 말까 한 사이즈라고. 뭐라고?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진짜 이런 놈이랑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았다니. 세상에. 정말로 온갖 정이 다 털리는 기분이었지만 꾹 참았죠. 애 아빠인데 어쩌겠어요? 제가 고른 사람인데 어쩌겠어요?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자마자 그 모든 것이 확 떠오르면서
그래, 이혼하자 하는 생각이 딱 들었죠. 예, 그럼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이혼해라 하시면 이혼해야죠. 저도요, 솔직히 사기꾼 집안이랑 엮이는 거 싫었어요. 저한테도 속인 거니까 사기친 거나 다름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인간이랑 갈라서고 혼자 잘 살아보렵니다. 저런 소리를 듣고 이혼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남편 놈이 출산할 때 저지랄 한 걸로도 쭉 마음 상해 있었는데 잘 됐죠. 그나마 이모부가 백혈병에 걸린 것도 있었고 제가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기로 약속도 했었고 하니까 참고 있었던 거죠. 또 과수원 팔리면 저에게 콩고물 떨어질까 싶어서 내심 참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유예를 했던 거였지 이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모가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자마자 이혼 서류에 사인을 확 갈겼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진짜 웃긴 일이 생기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그 땅을 팔았다고 해서 시어머니 통장으로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위임을 받았다고 해서 시어머니 명의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와서 재산이 잡히면 돈을 압류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모부의 통장으로 받게 되었죠. 그 통장은 이모님이 관리를 하고 계셨었고요. 이게 전부 다 민사 소송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야가 빠지게도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하나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갯돈 3억 원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 연 12%의 이자가 붙는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10년이 넘게 붙었대요. 대충만 계산을 해도 이자값만 3억 8천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뱉어내야 할 돈이 6억 8천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죽어도 내기 싫었던 시어머니는 그냥 이모부의 명의로 쭉 과수원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배째라 하면서 나 돈 없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전화를 엄청나게 받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나오시면서 당뇨도 얻으셨었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이모부 통장에 30억이 냅다 꽂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이모님이 시어머니한테 줘야 하는 거고요. 근데 30억이라는 돈이 송금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데 이모님이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부동산에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이모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이모님이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얘는 하루 종일 병원에만 있는 애가 뭐가 바쁘다고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시어머니께서는 뭔가 불안하기라도 한 건지 손톱까지 물어뜯으면서 이모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이모님은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결국 1시간이 지나도 전화를 안 받자 시어머니께서는 식은땀까지 흘리셨죠. 이 정도면 일부러 안 받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얘, 너 휴대폰 줘봐라. 잠깐 전화 한 통만 하자. 제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부동산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도 이모님은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시어머니께서 앉아있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일어나서 부동산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난리를 치는데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속으로 저도 별 생각 다 했죠. 혹시 이모부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다가도 이대로 별일 없이 이모님이 돈을 들고 보는 사람 속 시원하게 날라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하셨죠. 아우, 인연이 진짜 미쳤나? 전화를 왜 안 받고 지랄이야, 지랄이? 아이고, 내 속아, 아이고.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 내 30억, 내 돈. 인연이 내 돈을 들고 날랐다. 이모부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보시는 건 어떠세요? 연병 안에 허구한 날 전화 빨리빨리 받던 애가 이거는 작정하고 돈 들고 날르겠다는 속셈이지. 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아유, 이 사기꾼 같은 년. 내가 아주 잡아다가 혼쭐을 내야지. 아이고야, 아이고 이 미친년. 어머님, 사기꾼들끼리 아주 잘 만난 거 아니에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뭐라고? 뭐가 어째? 내가 살다 너한테 별소리를 다 듣는구나.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어차피 어머님도 이 땅 사기쳐서 얻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사기꾼에게 빼앗긴 게 뭐가 억울하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세요?
너 말 다 했냐? 이게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 해. 아니요, 아직 덜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죗값 치른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세요. 전 이만 가봅니다. 아, 꼭 그 돼지 같은 아드님 좋다는 여자에게 장가 보내시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벙쪄 있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콧노래를 부르며 나왔죠. 이 사실을 모르는 남편놈, 제가 집에 도착을 하니 아주 근엄한 표정을 하고 짐까지 다 싸놓고 기다리고 있대요. 이모님한테 전화하느라 바빠서 아들 챙기는 건 잊어버린 건지 이모님이 돈을 들고 날랐다는 사실을 남편은 모르는 듯 했어요.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지? 난 짐 다 쌌어. 이 짐 들고 일단 이혼 마무리될 때까지 충북에 엄마 집 가 있을 거야. 당신도 계속 나랑 얼굴 보기 껄끄러울 거 아니야. 회사에도 사표 내고 처리 바로 해준대. 30억이 생긴데 회사가 대수야? 아 여보, 집 정리하고 이사 갈 집이나 알아봐. 이 집 우리 반반 했으니까 집 팔리면 딱 반반 나누는 거 잊지 말고. 나 먼저 간다. 진짜 마지막까지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 그거 참느라고 혼쭐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라고 지지부진 끌 필요 있겠습니까? 저도 짐 정리했습니다. 일단 이 집에서 남편놈이랑 같이 살았다는 게 지긋지긋해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짐을 옮겼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충북에 도착한 남편놈, 이모님이 돈을 들고 날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지 저에게 이모님이랑 연락이 안 되냐고 닥달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모른다고 일관했죠. 제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가 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친정집에서 나와서 아파트를 얻어 딸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그간 이전 시댁 식구라고 해봐야 전시모와 전남편이지만 저에게 이모부 이야기를 물으며 조혈모세포 기능을 했냐고 안 했냐고 연락이 안 되냐고 몇 번이나 전화를 했었죠. 그 이야기 듣기 싫어서 제가 차단을 걸어놨었거든요. 이모부가 어찌됐든 저에게 기증을 받아야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으니 돈을 들고 나른 이모님을 찾으려면 저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왜 그들에게 행복을 넘겨줘야 하나요? 저는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죠. 집 이사 준비하고 딸이랑 아등바등 살면서 피곤함이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길래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네 전시어머니 목소리도 못 알아듣냐? 네가 내 번호를 어찌 차단한 건지 연락이 도통 되어야지. 너 친정집에 얹혀 사냐? 아유 어디에서 사냐? 그건 왜 물어보세요? 양육비 지금이라도 보내주시려고요. 돈 없다고 뭐 민사를 걸든지 하라며 배째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이라도 양육비 주실 돈 마련하셨어요? 아 만나서 이야기하자니까. 어디로 가면 돼? 그런데 제가 도무지 시간이 나질 않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바빴어요. 다행히도 제가 하는 일은 재택에서 근무가 가능했어서 아이를 챙기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전시모를 만나겠다고 다른 동네로 오고 갈 시간은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카페에서 전시모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너 여기 근처 직장 다니냐? 근데 여기는 죄다 아파트밖에 없는 동네인데 여기 집값이 황금값이라고 유명한 동네 아니냐? 여긴 무슨 일로 오는 게야? 뭘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러세요? 저 이 동네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오시라고 했죠. 에? 이 동네에 산다고? 아, 이 동네 아파트 엄청나게 비싸다고 들었는데 너네 친정이 그렇게 돈이 많았냐? 아니잖냐? 돈이 어디서 나서 이 동네에 집을 얻어서 살고 있어? 비싸긴 하죠. 근데 뭐 못 살 만큼은 아닌데요. 아,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너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냐? 복권이요? 따지고 보면 복권일 수도 있겠네요. 아, 저 무슨 이야기 하러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 사는지 궁금해서 찾아오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거야 그렇지. 너 말이다. 아직도 내 동생이랑 연락 안 되냐? 아, 그 뭐야. 무슨 이름도 어려운 세포 이식한다고 하지 않았었어? 거의 6개월이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식해달라고 연락 안 오드나? 아, 걔는 지난 편을 어쩔 생각인 게야 도대체. 하루빨리 연락이 되어야 내 돈도 찾아올 텐데 너는 내 동생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라.
제가 왜요? 왜긴 왜야. 내 돈 뜯어간 사기꾼년 당연히 깜빵에 집어넣고 내 돈도 찾아와야지. 아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2년이 도대체 어디를 숨은 건지. 병원 문제 때문에 서울에서 벗어날 리가 없는데 온갖 병원을 다 뒤져봐도 코빼기도 안 보인다 글쎄. 내 돈 어디 갔냐고 도대체. 어떻게 30억을 들고 나를 생각을 하는 건지. 아유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이 썩을 년. 정말 아우 내 돈. 저기요, 그 돈도 사기쳐서 꽁으로 받은 돈인데 뭘 그렇게 아까워하세요? 그냥 사람들에게 돌려줬다 생각하세요. 3억이랑 30억이 같아? 그 돈만 돌아오면 내가 변제하지? 그래봐야 7억만 갚으면 되는데 나머지 돈은 다 내가 투자 안목이 높아서 생긴 돈인데. 아이고 내 돈. 너 말이다. 네가 그 세포 기증 안 하면 제부 목숨 위험한 거 아니었냐? 네가 기증 안 하면 하늘나라 가는 거라며. 분명히 너한테는 연락 올 거다. 그러니까 바로 해주지 말고 나한테 연락부터 해. 내가 그냥 꼭 잡아야 하니까. 그거 이미 끝났어요. 너무 늦게 찾아오셨네요. 끝났다니? 무슨 말이냐? 이식이 끝이 났다고? 네, 이미 이식 다 받으셨는데요. 아마 회복 중이실걸요. 항체가 너무 잘 맞아서 회복 속도도 나이에 비해 빠르다고 했거든요.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찾아가거나 그럴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자 전시모가 아주 벙찐 얼굴을 했죠. 자기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헷갈린다는 얼굴을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수술을 받았다고? 지금 이식을 해줬다 이 말이냐? 네, 아파 죽는 줄 알았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딱 한 번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면요. 제가 남편이랑 이혼을 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어린 딸아이가 있으니까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자마자 이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혼했다. 이제 그 집안이랑은 남남이다. 하지만 조혈모세포 기증은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모님은 너무나도 놀라셨어요. 남이나 다름없는데 정말 우리 남편을 위해서 수술을 해주겠다고? 네, 저 솔직히 결혼 생활 유지하는 내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 일에 대한 업보를 청산하는 건 안 되겠지만 저도 좋은 일 해가면서 죗값 치르려고요. 이모님께서는 정말로 해주겠냐고 몇 번이나 되물으셨고 그때마다 제 대답은 오케이였습니다. 이모님은 정말 예상대로 30억이라는 돈을 꿀꺽해서 가지고 계셨었어요. 제가 조혈모 세포를 기증한다고 하니 저에게 몇 억이라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고 양육비도 거지 같은 인간들이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에 돈이 탐이 나긴 했지만 대가성으로 그렇게 주고받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했어요.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이모부께서도 점점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했다는 것에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혼을 한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니 노발대발 이모님이 분노를 금치 못하시더라고요. 언니는 늘 그랬어. 나쁜 짓은 혼자 다 하면서 어떻게든 손해는 안 보려고. 어떻게 그 돈 며느리랑 나눠 쓰기 싫다고. 지가 뭘 잘났다고 이혼을 시켜. 내가 아주 배알이 뒤틀리게 해줘야지. 그러지 마시고 사기당했던 피해자들에게 일단 변제를 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찌됐든 이 돈을 언니에게서 가져온 거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피땀 눈물이긴 했으니까 나도 언니가 배 아파서 대굴대굴 굴렀으면 좋겠으니 그 피해자들을 찾아봐야겠다. 이모님은 제 말대로 정말 피해자들에게 그 돈을 변제했어요. 그렇게 남은 돈 22억. 그중에 반절 가까이를 뚝 떼어 저와 제 딸아이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주 좋은 동네에 고급 브랜드 아파트 작은 평수 하나를 매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들고 숨어버리셨어요. 외국에 있는 건지 한국에 있는 건지 저는 정말로 모릅니다. 집을 해주신 이후에 연락을 뚝 끊으셨거든요. 저도 딱히 연락을 할 생각을 안 했었고요. 전 남편놈 저랑 이혼을 하고 그 돈 챙겨서 예쁘고 말 잘 듣는 착한 마누라 얻겠다고 신이 나 있었을 텐데 거기다가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돈이 증발되었으니 아주 난리가 났겠죠? 거기다가 집도 다 정리하고 충북으로 내려갔으니 당뇨 걸린 전시모를 모시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 나이에 어디 능력 하나 없어서 취직도 안 돼, 돈도 없어. 어떻게 재혼을 하겠어요? 쫄딱 망했죠. 둘이 맨날 네가 문제네, 돈 내놔라 하면서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빌더라고요. 제발 돌아와 달라고요. 아유,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처음 벌을 받은가 보다. 사람들 등쳐먹은 죄로 말년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보다. 우리 아들 새끼가 말이야, 지 입만 입인 줄 안다. 나는 굶어 죽겠다. 지가 당해봐야 아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아들놈 식탐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을 할 땐 자기 아들 살이 빠진 게 눈에 보이는데 무슨 소리냐고 지랄 발광을 하더니만 지가 당하니까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 뒤로 그 집 인간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고 2번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못도 박았습니다. 여전히 그 시골에서 아등바등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골 그 구데기 나올 것 같은 작은 집에서 지지고 볶고 처참하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니까요.